서울 1999년 11월. 강남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도로 양옆의 은행나무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도로 위에 주황색과 황금색의 반점을 드리웠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여고생 강혜진은 익숙한 골목들을 자전거로 부지런히 달렸다. 혜진, 17살 소녀는 가족의 자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강대호는 선량한 컨테이너 운전사로 항상 이렇게 말했다. 우리 딸, 가난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 문소연은 작은 옷가게의 재봉사였다. 늦은 밤까지 바느질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혜진의 가족은 늘 웃음이 가득했다. 두 동생 하진과 하나도 학교에서 받은 조그마한 60점 시험지를 자랑하며 매일 설레했다. 방과 후 혜진은 역삼동의 한 포장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밤샘 운전을 더하지 않기를, 어머니의 손이 더 이상 굳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11월 5일,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근무를 마친 혜진은 수첩을 꼼꼼히 확인했다. 수첩에는 근무 일정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모아둔 작은 저축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번 겨울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살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20시 15분, 혜진은 공장 문을 나서며 어머니가 새로 짜준 털모자를 쓰고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20시 25분, 설릉역 근처의 커브길,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낯선 남자가 달려왔다. 혜진이 반응할 틈도 없이 강한 발길질이 자전거 뒷바퀴를 강타했다. 그녀는 차가운 도로 위로 나동그라졌다. 아, 혜진의 비명이 적막한 밤하늘로 퍼졌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한 젊은 남성이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그 놈을 봤어요. 언더월드 암흑세계의 놈이에요. 어제부터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지만 따뜻했다. 정민수. 그 청년은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고 주위를 경계하며 말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놈이 돌아와서 위험해질 거예요. 무릎과 팔꿈치의 통증이 심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따랐다. 그녀의 마음속엔 도움을 준 그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민수는 그녀를 작은 골목으로 이끌어 역사목일 방향으로 향했다. 우리 집이 근처에 있어요. 차를 가져와서 당신을 데려다 줄게요. 술집의 넌사인이 민수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모습은 성숙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혜진은 몰랐다. 지금 그녀가 민수를 따라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으로 빠져드는 길이라는 것을. 20시 45분. 그들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혜진 앞에는 오래된 2층 주택이 나타났다. 커튼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잠깐만 쉬었다가요. 곧 차를 가져올게요. 문이 닫혔다. 그 안에는 낯선 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최현우, 서경민, 박지훈, 그들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다. 누구도 닫히는 문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작고 여린 한 소녀가 지금 인생 최악의 악몽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 역삼동 1999년 11월 5일 밤,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강혜진은 작은 방 한가운데 멈춰 섰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 곧 꺼질 듯했다. 숨막히는 공기. 그녀 앞에는 낯선 청년 3명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민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아까의 다정함과는 전혀 달랐다. 여기는 최현우, 서경민, 그리고 박지훈. 내 친구들이야. 현우. 금발로 염색한 머리, 어깨가 찢어진 검은 bomber 재킷. 경민. 차가운 눈빛으로 라이터를 빙글빙글 돌렸다. 지훈 말없이 그녀를 사냥감처럼 노려보았다. 알아? 우리는 순진한 척하는 착한 여자애들을 정말 싫어해.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위협적으로 변했다. 이제? 앉아. 혜진은 뒷걸음질치다 벽에 부딪혔다. 저 집에 가야 해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현우는 비웃으며 웃었다. 우리도 알아. 내 집 주소도 알고 있어. 그는 혜진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메모장을 들고 있었다. 아까 그녀의 가방을 뒤진 것이었다. 비명 지르거나 도망치면 바로 내 집으로 가줄게. 그리고 널 찾는 것만은 아닐 거야. 경민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떨었다. 그들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민수가 다가와 속삭였다. 말 잘 들으면 일이 쉽게 끝날 거야.
첫 번째 밤, 그들은 혜진의 손발을 묶고 2층 방에 가뒀다. 방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커튼은 꽉 닫혀 있었다. 방음도 완벽했다. 혜진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자정, 민수가 다시 방에 들어왔다. 그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오늘 밤 나랑 있으면 보내줄게. 혜진은 숨이 막히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민수가 칼을 꺼내 들었을 때 희미한 조명 아래 날카로운 칼날이 번쩍이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민수는 한 소녀의 순수했던 날들을 산산조각 냈다. 그러나 그녀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그 후 며칠, 4명은 혜진을 그 임시 방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녀를 경민의 집으로 데려갔다. 낡은 2층 주택. 경민은 부모님과 형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경민의 부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혜진을 보며 경민은 차갑게 말했다. 내 새 여자친구야. 부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젊은이들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에게 외면하는 법을 가르쳤다. 11월 7일, 민수는 혜진에게 집에 전화를 걸게 했다. 친구 집에 있고 며칠 더 있을 거라고 말해.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문소연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했다. 그녀는 몰랐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딸이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타락의 시작. 민수 일당은 곧 본성을 드러냈다. 그들은 다른 2 남자를 더 끌어들였다. 2층 방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11월 10일 밤, 그들은 번갈아 가며 혜진을 괴롭혔다.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었다.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강요했다. 그녀가 쓰러지면 찬물을 끼얹고 벌거벗긴 채 춤추게 만들었다. 한 번, 경민의 어머니가 방에 올라왔다. 그녀는 혜진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경민은 차갑게 마쳤다. 내 여자친구야. 신경 쓰지 마.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비겁함이 이긴 순간이었다. 희망의 불빛. 11월 13일 밤. 술에 취해 모두 잠든 사이 혜진은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역삼동에서 납치당했어요. 찰칵. 문이 열렸다. 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짐승 같았다. 좋아. 이젠 네가 문제를 만들었군. 그는 혜진의 다리에 휘발유를 뿌렸다. 안 돼. 혜진이 비명을 질렀다. 불꽃이 밤하늘 속에서 타올랐다. 고기 타는 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섞였다. 지옥으로 추락. 그들은 더 이상 혜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구타하고 굶기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망가졌다. 얼굴은 부어오르고 눈은 부어올라 앞을 볼 수도 없었다. 고통 속에서도 혜진은 이를 악물고 살아남으려 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살아야 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러나 어둠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불을 밝혔다. 누구도 몰랐다. 화려한 고층 빌딩 바로 옆에서 한 소녀가 어둠 속에 삼켜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악의 순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서울 역삼동 1999년 11월 20일. 강혜진이 감금된 지 15일이 지났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웃음 짓던 소녀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피부는 멍과 피로 얼룩졌고 화상 자국이 팔과 다리에 뒤덮여 있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뼛속까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그녀의 마음속 절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녀는 썩어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속삭였다. 엄마, 제발 날 구해줘요. 11월 21일 민수와 그의 공범들은 쇠사슬을 가져왔다. 네가 아직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말이지. 민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혜진의 손목에 쇠사슬을 묶고 철제 침대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더욱 잔인한 놀이를 시작했다. 남은 음식에 오줌을 섞어 혜진에게 억지로 먹였다. 피로 얼룩진 바닥을 자신의 혀로 닦게 했다. 면도칼로 그녀의 몸에 의미 없는 글자를 새겼다. 11월 23일 밤. 다시 민수가 명령했다. 집에 전화해. 또 한 번 거짓말을 해. 떨리는 손으로 혜진은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여보세요, 혜진이니? 아직 괜찮니? 친구 집에서는 민폐 끼치지 말고 있거라. 혜진은 외치고 싶었다. 엄마, 나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그들이 날 죽일 거예요. 하지만 목은 굳어 있었고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자 민수는 비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마음에 들어. 11월 25일 그 무리 중 한 명인 지훈이 혜진을 풀어주려는 생각을 품었다.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문을 열어줄게. 도망쳐. 하지만 경민이 몰래 듣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조심스레 다가오자 민수와 현우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지훈은 처참하게 구타당했다. 배신하고 싶어? 그 대가를 알게 해주지. 그리고 혜진은 그들은 그녀의 등에 끓는 물을 부었다. 피부가 벗겨지고 혜진은 고통으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몸의 절반을 느낄 수 없었다. 12월 1일 민수와 현우는 혜진의 손가락 끝에 작은 촛불을 붙였다. 불꽃이 꺼지면 살갗은 검게 타 있었다. 그들은 혜진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경민이 속삭였다. 넌 우리 장난감일 뿐이야. 12월 5일 혜진은 더 이상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옷을 주지 않았다. 배설을 위해 기어다니게 했다. 음식은 하루에 우유 한 팩이나 곰팡이 핀 빵 조각뿐이었다. 때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민수는 모두에게 말했다. 만약 그녀가 죽으면 처리할 계획은 이미 준비돼 있어. 12월 7일 밤 비가 내리는 차가운 밤 민수는 혜진을 2층 발코니로 끌고 나갔다. 자유를 원해? 그럼 뛰어내려. 혜진은 어두운 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래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마당이 있었다. 뛰어내리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뛰지 않으면 더 끔찍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가을 아침에 따뜻하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 강남의 언덕을 헌 자전거로 넘으며 아버지가 태워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안 돼. 나는 살아야 해. 희망이 아주 작더라도. 혜진은 뛰어내리지 않았다. 12월 10일 민수가 선언했다. 오늘부터 넌 강혜진이 아니야. 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은 철봉으로 그녀의 무릎을 내리쳤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혜진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다.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빛이 돌아올 것을. 1999년 12월 13일 감금 19일째.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2층 방 안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 속에서 혜진의 몸은 유일한 열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온기가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고열이었다. 휘발유로 인한 화상은 점점 번졌다. 피부는 색이 변하고 고름과 피가 흘렀다. 쇠사슬이 손목을 깊이 파고들어 살은 검푸르게 변했다. 정민수는 이제 더 이상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악마였다. 계속 살아봐라. 네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민수는 혜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배를 세게 걷어찼다. 서경민과 최현우는 번갈아가며 변태적인 고문을 이어갔다. 그들은 철집게로 혜진의 손가락 끝을 집어 강하게 당겼다. 피가 검붉은 선을 이루며 바닥을 적셨다. 12월 17일 혜진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남은 것은 끊긴 숨소리뿐이었다. 매일 해가 질 때면 공포가 몰려왔다. 어둠, 그리고 무겁게 울리는 발소리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밤마다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었다. 영하 2도의 발코니에 벌거벗은 차에 서 있게 강요당했다. 차가운 물을 쏟아붓고 저천증으로 기절할 때까지 기다렸다. 철봉으로 얼굴을 때려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옷깃을 적셨다. 12월 20일 경민의 어머니가 두 번째로 방에 올라왔다. 그녀는 뼈만 남은 채 바닥에 웅크린 혜진을 보았다. 혜진아, 집에 가자.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다. 현우가 뒤에서 종이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질렸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들은 모두 모였다. 음악이 크게 울리고 깜빡이는 조명과 위스키가 물처럼 흘렀다. 민수가 말했다. 오늘 이 계집애한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자. 그들은 차례로 혜진을 성폭행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혜진의 절규를 삼켜버렸다. 몸이 완전히 지친 그녀가 쓰러지자 그들은 그녀의 긴 머리카락에 라이터 불을 붙였다. 200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혜진에게는 더 깊은 파멸의 시작일 뿐이었다. 민수는 방으로 약 2kg짜리 무거운 쇠공을 가져왔다. 아직 숨쉬고 있네?
그럼 이걸 한번 맞아봐. 민수와 경민은 쇠공으로 혜진의 배를 때렸다. 부러지는 뼛소리가 썩은 나뭇가지처럼 메마르게 울렸다. 위장이 파열되었고 피가 입으로 솟구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다. 2000년 1월 4일 감금 41일째 오전 6시 30분 민수가 방에 들어왔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도박에서 10만 원을 잃었다.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고 혜진은 그 희생양이었다. 넌 진짜 재수 없는 년이야. 그는 쇠공을 들고 무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쇠공을 그녀의 배와 다리에 계속 던졌다. 혜진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향해 떠 있었지만 동공은 이미 확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다. 2000년 1월 5일 민수 죽었어. 이제 처리해야겠군. 그들은 혜진의 시신을 낡은 담요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민수는 공사장에서 몰래 시멘트와 자갈, 큰 철제 드럼통을 가져왔다. 그들은 여행 가방을 한강 근처 공원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혜진의 시신을 철제 드럼통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가득 부었다. 현우는 몸서리쳤다. 그 애가 귀신이 되면 어떡하지? 민수는 비웃었다. 그는 혜진이 좋아하던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를 드럼통 안에 넣었다. 귀신이 돼도 심심하지 않겠지. 그들은 철제 드럼통을 테이프로 봉인하고 송파공원 풀밭에 버렸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아무도 몰랐다. 한 영혼이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2000년 1월 23일 정민수와 최현우는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서울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사 중 민수는 경찰이 혜진의 죽음을 알아챈 줄 알고 실수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다. 2000년 3월 30일 경찰은 송파공원에 시멘트 드럼통을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하여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문과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그녀의 정체를 밝혀주었다. 그녀는 강혜진이었다. 서울조사부 기록. 피해자는 41일간 잔혹하게 고문당했다. 전신에 멍과 상처, 갈비뼈 골절, 얼굴 변형, 자궁에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져 있었다. 사망 당시 임신 상태였다. 결국 어둠은 죄악을 숨길 수 없었다. 2000년 3월 30일 강남구 형사과 조사실, 신문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이마에 땀이 흥건했다. 그 맞은편에는 강직하기로 유명한 형사 한승배가 앉아 있었다. 강혜진은 어디 있나? 한승배는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던졌다. 민수는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이 시멘트 드럼통과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너져 자백했다. 나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일이 너무 멀리 갔어요. 2000년 4월 2일 정민수, 최현우, 서경민, 박지훈 그리고 3명의 공범이 전원 체포되었다. 경찰은 경민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영상, 증거물 그리고 혜진에게 가한 놀이 기록이 적힌 수첩을 발견했다. 2000년 5월 20일 늦은 장례식. 강혜진의 가족이 장례식을 치렀다. 작은 관이 냉정한 방 한가운데 놓였다. 아버지 강대호는 굳은 손으로 관을 꼭 쥐었다. 오랜 세월 운전하며 굳어진 손가락이 이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문소연은 기력이 다해 눈물조차 말라버렸다. 혜진의 동급생들은 긴 줄을 서서 각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관 위에 올려놓았다. 관 옆에는 강남예일고등학교가 추서한 졸업장이 놓여 있었다. 그부들이 남긴 작은 메모. 우리는 항상 널 기억할 거야. 이제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길 바라. 2000년 7월 31일 첫 재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불렀다. 강남의 어둠. 10년간 가장 충격적인 콘크리트 사건. 검사는 공소장을 읽었다. 피고인들은 강혜진을 41일 동안 감금 고문하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고의로 은폐하고 범죄를 숨기려 했다. 법정에서 불린 가해자들 이름. 정민수 18세 주범, 최현우 17살, 서경민 16살, 박지훈 17살, 그 외 공범 3명 16에서 18세. 변명인가 변호인가? 피고인 측 변호사는 주장했다. 피고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입니다.
법정은 분노로 술렁였다. 몇몇 방청객들은 울었고 많은 이들이 외쳤다. 미성년자가 아니라 악마다. 혜진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아이는 매일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2001년 5월 21일 1심 판결.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정민수 징역 17년, 최현우 징역 10년, 서경민 징역 7년, 박지훈 징역 5년, 공범 3명, 소년원 송치, 사회적 분노. 검찰은 항소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이 사건은 특별히 중대한 범죄이며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2002년 7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정민수 형량 20년으로 증가, 최현우 10년 유지, 서경민 9년으로 증가, 박지훈 7년으로 증가. 그러나 당시 한국법에 따라 미성년 범죄자는 일정 부분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전국이 경악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청원에 서명하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가해자 가족, 침묵인가 책임인가? 민수 가족, 집을 팔아 1억 원 현재 가치 약 8억 2천만 원을 배상. 경민 부모, 자녀의 범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민사소송에 휘말려 일부 배상. 그러나 그 어떤 부모도 혜진의 영정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딸의 고통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다. 혜진의 아버지는 말했다. 2010년 감옥 밖에서 가해자들은 차례로 출소했다. 정민수, 이름을 바꾸었으나 2013년 사기로 다시 체포, 재범. 최현우, 은둔생활 교도소에서 학대당한 후 대인기피증. 서경민과 박지훈, 폭행사건에 계속 연루됨. 악마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비극이 남긴 유산 콘크리트 속 여고생 사건은 대한민국 미성년 범죄에 대한 가장 큰 경종이 되었다. 국회는 형사 책임 연령과 잔혹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하지만 강혜진 가족에게 정의는 딸을 돌려줄 수 없었다. 서울 2019년 20해가 지난 후 강남은 이제 예전과 달라졌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 현대적인 카페, 밤새 불 밝힌 쇼핑거리. 하지만 강혜진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2000년 겨울, 시간이 멈춘 그날 이후로 강혜진의 묘비에는 단순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강혜진 1982년에서 2000년. 꺾이지 않은 소녀. 부모님은 여전히 논현동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어머니 문소연은 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춥지 말아라. 엄마가 목도리를 옆에 놔두었단다. 어린 동생 하나는 이제 청소년 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주 학교를 방문해 언니의 이야기를 전했다. 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숨결까지 싸웠습니다. 악인들, 감옥 뒤와 세상 밖 정민수. 2020년 출소 후 또 한 번 이름을 바꾸고 인천으로 이사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그는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다. 2023년 민수는 인터넷 금융사기단에 연루되어 다시 체포되었다. 최현우, 서울을 떠났고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감옥에서 학대를 받은 후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앓는다는 소문만 남았다. 서경민과 박지훈, 작은 폭력 사건과 사기로 계속 경찰에 적발되었다. 그들 중 누구도 참회하지 않았다. 사회의 메아리 강해진 사건은 한국의 여러 대학 법학 및 사회학 강의에서 사례로 다뤄졌다. 매년 1월 혜진이 세상을 떠난 달이면 언론은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2005년 국민적 압력 끝에 국회는 법을 개정했다. 형사 책임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졌다. 특히 잔혹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혜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피해자들의 상징이 되었다.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 혜진의 옛 그부 중 한 명은 기자가 되었고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그 시절 우리는 악이 바로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우리는 사회가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혜진의 죽음은 사회를 깨우치는 대가가 되었다. 희망의 불씨. 2020년 강남 예일고등학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300명 이상의 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하나는 연단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언니 덕분에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정의는 아픔을 지울 수 없지만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강남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도 강혜진의 기억은 결코 묻히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가장 작은 구조 요청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혜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꺾이지 않는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